20초. 여러분이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는데 필요한 시간은 딱 그 정도입니다. 그 20초 사이에 여러분의 심장은 이미 다른 리듬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혈압은 이미 내려가기 시작했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미 그 농도를 바꾸기 시작했으며, 뇌의 특정 영역은 이미 활동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나무구나 라고 의식하기도 전에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냄새를 맡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벌써 반응을 끝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마주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조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배운 상식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은 이렇게 말하죠. 자극이 오고 뇌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몸이 반응한다. 그런데 나무는 이 순서를 무시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뇌가 나중에 따라옵니다. 마치 여러분의 몸속 어딘가에 여러분보다 먼저 나무를 알아보는 무언가가 살고 있는 것처럼요. 만약 초록색이 보인다면 나뭇잎이든 풀이든 아주 작은 화분이든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는 이미 조용히 조정 중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는 동안에도요. 그리고 만약 창밖에 콘크리트만 보인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 심지어 사고 능력까지 결정하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질문 하나. 나무 사진은 왜 진짜 나무보다 효과가 약할까요? 심지어 초고화질 4K 영상을 보여줘도 진짜 나무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걸까요? 눈은 속을 수 있는데 몸은 왜 속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20초의 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낸다면 나무가 거의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몇 년씩 살고 있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씩 아주 천천히, 아주 정직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다만 미리 경고하겠습니다. 답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무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사는 도시를 보는 방식도요.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틀렸다는 걸 알아야 진짜 이야기가 왜 그렇게 놀라운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가 좋은 이유는 나무가 산소를 만들기 때문이다. 도시의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많고 숲의 공기는 산소가 많으니 숲에 가면 산소를 많이 마셔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럴듯한 설명이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TV 다큐멘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사실 거의 완전히 틀렸습니다. 숫자를 한번 볼까요? 지구 대기 중 산소 농도는 약 20.9%입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이 서울 강남 사거리 한복판에 서 있든 강원도 원시림 한가운데에 서 있든 사실상 변하지 않습니다. 소수점 아래 몇 자리 수준에서 미세하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폐가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느냐고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차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산소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서나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숲에 가면 산소가 많아서 좋다는 설명은 사실 아주 게으른 설명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훨씬 이상하고 훨씬 놀랍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유는 산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들에 있습니다. 나무가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어떤 미세한 분자들, 여러분의 눈이 보는 어떤 특정한 패턴의 빛, 여러분의 귀가 듣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소리, 그리고 여러분의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아주 오래된 어떤 회로,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조용히 여러분의 몸을 바꿉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를 떠나서 조용한 자연에 가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몸도 좋아진다. 이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도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대로라면 자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무에서 효과를 얻지 못해야 하거든요. 자연을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 이들의 몸도 나무 앞에서 똑같이 반응합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심지어 본인이 나는 지금 별로 편안하지 않은데, 심지어 나무의 효과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심리적인 것보다 훨씬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개입하기 전에, 여러분의 취향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균열입니다. 우리가 알던 이야기의 첫 번째 균열이요. 이 균열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놀랍게도 1984년에 활동하던 한 스웨덴계 미국인 건축학 교수였습니다. 병원을 어떻게 지으면 환자들이 더 빨리 낫는가 셉을 알고 싶었죠. 그런데 그가 우연히 발견한 사실 하나가 이후 40년 동안의 과학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울리히는 펜실베이니아의 한 교회 병원에서 10년치 담낭 수술 환자 기록을 뒤졌습니다. 담낭 수술은 회복 과정이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어서 비교하기 좋았거든요. 그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병실 창문으로 벽돌 벽만 보이는 환자들. 딱 하나, 창밖 풍경만 달랐습니다. 결과는 그 자신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나무가 보이는 병실의 환자들은 벽만 보이는 환자들보다 평균 하루 가까이 더 일찍 퇴원했습니다. 진통제 사용량은 훨씬 적었습니다. 특히 강한 마약성 진통제는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회복 중 합병증 발생률도 낮았고 간호사들이 기록한 환자가 짜증을 냈다, 환자가 우울해 보였다 같은 부정적인 메모의 숫자도 훨씬 적었습니다. 제목은 창밖 풍경이 수술 회복에 미치는 영향. 이 짧은 논문 한 편이 자연과 인간 몸의 관계를 다루는 과학 분야를 통째로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창밖에 나무가 있으면 몸이 더 빨리 낫는 걸까요? 나뭇잎에서 나오는 무슨 신비한 광선이 벽돌을 뚫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요. 울리히 본인도 이 결과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들은 정말이지 소설 같습니다. 일본으로 가봅시다. 1980년대 초 일본 임야청은 국민 건강 문제에 대해 이상한 제안을 내놓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서 몸을 씻읍시다. 일본어로 실린요쿠, 우리말로 삼림욕. 이 개념은 처음엔 그저 문화 캠페인이었어요.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과학자들이 이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바대학의 미야자키 요시후미 교수, 그리고 니혼 의과대학의 리칭 교수. 미야자키 교수는 실험을 아주 우아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는 젊은 남성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도시 한복판을 걷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숲속을 걷게 했습니다. 걷는 시간도 같고 걷는 거리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걷기 전, 걷는 중, 걷고 난 후에 참가자들의 침을 모아서 부신에서 분비되어서 혈당을 올리고 심박수를 올리고 면역 반응을 억제합니다. 만성적으로 높으면 몸이 정말 여러 방면에서 망가지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숲을 걸은 사람들의 코르티솔 농도는 도시를 걸은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심박수도 낮았고 혈압도 낮았고 부교감 신경 활성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휴식과 소화 모드로 전환시키는 신경 활성도, 그것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효과가 상당히 빨리 나타났다는 겁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 어떤 지표는 몇십 초 수준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야자키 교수는 이 실험을 반복하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참가자들을 숲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실험실에 앉혀둔 채로 숲사진만 보여줘도 비슷한 효과의 일부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효과의 크기는 훨씬 작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중 하나를 정면으로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사진에는 나뭇잎에서 나오는 어떤 분자도 없습니다. 실제 나무의 냄새도 없고 실제 나무의 소리도 없습니다. 그저 종이 위에 혹은 화면 위에 초록색 픽셀의 배열일 뿐입니다. 그런데 몸은 반응합니다. 왜?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여러분의 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뇌 피질보다 훨씬 아래로, 언어보다, 사고보다, 의식보다 훨씬 아래로.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진화하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회로가 있는 곳으로요. 여러분의 뇌 한가운데 시상이라고 부르는 부위 근처에는 편도체라는 작은 아몬드 모양의 구조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종종 공포 중추라고 불리지만 이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편도체가 실제로 하는 일은 이겁니다.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여러분의 의식이 인지하기 전에 아주 빠르게 스캔해서 위험한가 안전한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결과가 자율신경계로 즉시 전달됩니다.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고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심박수와 혈압이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이 편도체의 판단을 의식하는 순간은 이미 판단이 끝나고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왠지 모르게 이 골목이 무섭다, 왠지 이 사람이 편안하다 같은 말을 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뉴욕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편도체가 특정한 종류의 시각적 패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특정한 패턴이 뭐냐고요? 프랙탈 패턴입니다. 프랙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수학자 브누아 망델브로가 1970년대에 정립한 개념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큰 구조가 작은 구조에서 반복되고 그 작은 구조가 나무의 몸통은 큰 가지로 나뉘고 큰 가지는 작은 가지로 나뉘고 작은 가지는 더 작은 잔가지로 나뉩니다. 이 나님의 방식이 각 단계에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것이 프랙탈입니다. 그런데 나무만 프랙탈이 아닙니다. 구름도 프랙탈입니다. 해안선도 프랙탈입니다. 강이 갈라지는 방식도 프랙탈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폐 속 기관지가 갈라지는 방식도 프랙탈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갈라지는 방식도 프랙탈입니다. 도시의 건물은 사각형입니다. 도로는 직선입니다. 창문은 격자입니다. 자연의 프랙탈과는 완전히 다른 기하학입니다. 여기서 오리건 대학교의 물리학자 리처드 테일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잭슨 폴록의 그림을 연구하다가 프랙탈에 빠져든 특이한 이력의 물리학자인데요. 그가 궁금해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특정한 밀도의 프랙탈에 특별히 잘 반응하지 않을까? 프랙탈에도 밀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촘촘 1과 2 사이의 값입니다. 테일러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프랙탈 차원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뇌파와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랙탈 차원이 1.3에서 1.5 사이일 때 사람들의 뇌에서 알파파 활성도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스트레스 지표가 감소한다는 것이었죠. 알파파는 편안하고 각성된 상태. 그럼 자연 속에서 프랙탈 차원 1.3에서 1.5 사이의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무의 실루엣이 딱 그 범위입니다. 구름도 그 범위이고요. 해안선도 그 범위입니다. 즉, 우리 뇌는 자연의 특정한 시각적 밀도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도시의 지나치게 단순한 직선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시각 정보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뒤쪽에서는 조용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각 피질은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을 스캔하면서 그리고 나무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이 시각 정보의 프랙탈 차원이 뇌가 오랜 진화 동안 안전이라고 학습한 그 특정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편도체는 즉시 안전 신호를 자율신경계로 보냅니다.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아, 나무구나 라고 의식하기도 전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20초의 비밀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0초는 여러분의 몸이 이 계산을 끝내고 결과를 자율신경계로 전달하고 어떤 사람은 15초, 어떤 사람은 25초.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이 시간대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시각 정보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실제로 숲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몸에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리칭 교수의 연구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니온 의과대학의 임상 연구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것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가 내뿜는 화학 물질이었어요. 나무는 대기 중으로 아주 작은 양의 유기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피톤치드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단어는 러시아 생화학자 보리스 토킨이 1930년대에 만든 오래된 용어입니다. 식물이 만드는 살균 물질이라는 뜻이죠. 피톤치드는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수백 가지 서로 다른 분자들의 집합입니다. 나무는 왜 이런 걸 만들까요? 곤충이나 세균에 대한 방어 수단이에요. 나무는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화학 무기로 자신을 지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신을 지키려고 만든 이 화학 물질을 우리 인간이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리칭 교수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을 사흘 동안 숲속 오두막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낮에는 숲을 걷고 밤에는 창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로 숲의 공기를 마시며 잤습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주목한 세포는 자연살해세포, 영어로 NK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여러분 몸속을 순찰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초기 암세포를 찾아내서 파괴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입니다.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 중 하나죠. NK세포의 활성도가 높으면 감염과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습니다. 낮으면 반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흘간의 삼림욕 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갔느냐 하는 겁니다. 삼림욕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도 NK세포 활성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한 달 뒤에도 실험 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 연구는 2007년과 2008년 즈음 국제면역병리학 및 양리학 저널 같은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그럼 이건 진짜로 피톤치드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숲에서 편안하게 지내서일까요? 리칭 교수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다만 호텔방에 피톤치드 성분을 미세하게 뿌린 방향제를 놓아뒀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뭘 마시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호텔방에서 평범하게 잠을 잤을 뿐입니다. 결과는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도시 한복판 호텔방에서 잠을 잤는데도 피톤치드에 노출된 사람들의 NK세포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실제 숲에서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시각 정보와 무관하게 후각 정보와도.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잠깐, 그럼 그건 그냥 아로마 테라피 아닌가요? 향기요법?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피톤치드의 효과는 향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코가 무슨 냄새가 나네 라고 감지하기도 전에 이미 분자들은 여러분의 폐로 들어가서 혈류로 흡수되고 세포와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를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게 한 사실 중 하나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그레고리 브레트먼이라는 신경과학자가 2015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연이 스트레스만 낮추는 게 아니라 우울증과 관련된 특정 뇌 패턴 자체를 바꾼다면? 우울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우울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반추, 즉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곱씹는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는 겁니다. 이 반추 활동은 뇌의 특정 부위, 하전 전두피질에서 관찰됩니다. 브레트먼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90분 동안 스탠포드 캠퍼스 근처의 자연 공간을 걷게 했고, 다른 그룹은 팔로알토의 번잡한 도로 옆을 걷게 했습니다. 걷기 전후에 그는 참가자들의 뇌를 fMRI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반추 정도를 설문으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연을 걸은 사람들은 반추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그러니까 PNAS에 실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이 뭔가 안 좋은 일을 계속 곱씹고 있을 때, 어제 상사가 한 말, 옛 연인과의 대화, 앞으로의 걱정, 여러분의 하전 전두피질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마치 자연의 프랙탈 패턴이 뇌의 시각 회로를 통해 내부에 회전하는 생각 회로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요.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갑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아니, 정리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네요. 왜냐하면 이야기는 아직 반의 반도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의 것들은 그저 무대 설정입니다. 진짜 이상한 것들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새들이 요란하게 지저귀는 아침 숲도 데시벨을 재보면 꽤 시끄럽거든요. 도시의 카페 소음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새소리는 마음을 편하게 하고 카페 소음은 피곤하게 만들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리대학교의 엘리노어 라틀레지라는 환경심리학자와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함께 진행한 여러 실험들이 있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연의 소리, 특히 새소리 방식을 유도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소리를 처리할 때 그 소리가 예측 가능한가, 예측 불가능한가를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인간의 목소리, 자동차 경적, 사이렌, 이런 소리들은 예측 불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만들어진 소리이거나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뇌는 이런 소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뇌의 주의 회로가 즉시 활성화되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자연의 소리는 다릅니다. 새 소리는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뭘 알리려는 게 아닙니다. 물소리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나뭇잎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뇌는 몇 초 안에 이 소리에는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의 회로를 끕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가 청각주의 회로를 끄면서 동시에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올라갑니다. 즉, 자연의 소리는 능동적으로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긴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진화적 논리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바나에서 살던 시절, 새들이 정상적으로 지저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근처에 포식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포식자가 나타나면 새들은 지저김을 멈추거든요. 즉, 새 소리는 그 자체로 여기는 안전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의 뇌는 지금도 이 신호를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심공원에서 새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편도체는 안전이라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시각, 화학, 청각.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진짜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자율신경계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싸움 또는 도주 시스템이에요. 위험이 감지되면 활성화되어서 심박수를 올리고 혈압을 올리고 동공을 확장하고 소화를 멈추고 여러분을 즉각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입니다. 휴식과 소화 시스템이에요.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고 소화를 촉진하고 몸을 회복 모드로 만듭니다. 이 두 시스템은 여러분 몸속에서 하루 종일 균형을 잡으며 움직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몸에서는 이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인은 시각적으로 계속 자극이 들어오고 청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소리가 계속 들어오고 화학적으로 뇌에게 안전 신호를 보내주는 물질이 없어요. 여러분의 편도체는 하루 종일 스캔을 멈추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상태가 됩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이것이 면역계를 억제하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현대인이 앓는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그 기저에 이자율신경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요.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그 20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편도체가 안전이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이 부교감신경 활성도를 즉각 올립니다.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침샘에서는 코르티솔 농도가 낮아지고 있고 위장에서는 소화 기능이 다시 켜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20초 안에 시작됩니다. 몇 분 안에 측정 가능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에 피터 아스피널이라는 연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휴대용 뇌파 측정기를 사람들 머리에 씌우고 실제 도시 속을 걷게 하면서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세 구간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색 도심가, 두 번째는 도시공원. 결과는 뇌파의 흐름에서 아주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심가에서는 좌절과 각성 관련 뇌파 지표가 높았습니다. 공원에 들어서는 순간, 그러니까 나무가 시야에 들어오는 그 순간, 각성도가 떨어지고 이완과 명상 관련 지표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상업구역으로 나오자 지표들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환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느냐. 각 지표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지표는 정말로 수십 초 수준에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서울 강남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 뇌파의 특정 지표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우연히 근처의 작은 도시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나무 몇 그루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확히 20초 정도 사이에 그 사람의 뇌파 지표가 눈에 띄게 변화합니다. 그 사람은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여기 오니까 좀 낫네 정도로 생각할 뿐입니다. 왜 하필 20초일까요? 왜 사진은 실제 나무의 절반 정도밖에 효과가 없을까요? 그리고 나무가 없는 도시에서 오래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초의 이유는 이제 명확합니다. 편도체가 시각 정보를 프랙탈 패턴으로 해석하고 안전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이 자율신경계로 전달되어서 심박수와 혈압의 실제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생리학적 시간이 대략 그 정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학이에요. 신경신호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 혈관이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 심장의 페이스메이커 세포가 새로운 리듬으로 조정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사진이 진짜 나무보다 효과가 약한 이유도 이제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시각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무는 시각 정보에 더해서 피톤치드라는 화학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의 두 눈이 각각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나무를 봄으로써 만들어지는 입체감, 여러분의 몸이 움직일 때 나뭇잎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그 미묘한 변화, 이런 것들이 화면으로는 절대 재현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절반 정도의 효과, 4K 영상도 어쩌면 60% 정도의 효과, 진짜 나무 앞에서만 100%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나무가 없는 도시에서 오래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0년대 후반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각 구역마다 나무의 밀도를 항공사진과 위성사진으로 정밀하게 측정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 데이터와 대조하는 연구였어요. 연구팀은 시카고 대학교와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자 마크 버먼과 그의 팀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같은 소득 수준, 같은 나이, 같은 교육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자기 집 근처 블록에 큰 나무가 10그루 정도 더 있는 것만으로 혹은 연간 소득이 상당한 수준으로 더 많아진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나무가 여러분을 젊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무가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시간보다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는 원래 잠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다가 부교감신경이 다시 균형을 잡는 리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켜져 있고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몇 년, 몇십 년 지속되면 여러분의 혈관,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면역계, 여러분의 뇌는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갑니다.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정말 조용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 도시들의 상당수 구역은 나무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실제 건강과 수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대략 20만 년 전에 지구에 나타났습니다. 그 20만 년 중 19만 9천 년 이상을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나무 그늘에서 아기를 키우고, 나무 사이를 걸어다니고, 나뭇잎 사이로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귀, 우리의 자율신경계, 이 모든 것이 나무가 있는 환경에서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나무 없는 도시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정말이지 최근의 일입니다. 진짜 대규모의 도시화가 시작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그러니까 200년 남짓 전입니다. 유전자의 진화 속도로 보면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사바나의 몸입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숲의 뇌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실험이에요. 나무 없는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초기 데이터는 걱정스럽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만성 스트레스, 자율신경 실조, 심혈관 질환의 증가, 이 모든 것들이 도시화의 정도와 뚜렷하게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의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가 아무리 회색이라도, 여러분이 하루에 잠깐이라도 진짜 나무 앞에서 20초를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균형을 다시 잡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새겨진 20만 년 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저 실행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아마도 한 가지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나무 한 그루를 보았을 때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그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몸속에서 20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어떤 회로를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편도체에게 안전이라고 속삭이는 화학적, 시각적, 청각적 신호의 총합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심박수를, 여러분의 혈압을, 여러분의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조정하는 살아있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의 편도체에게 안전 삼림욕의 효과, 그러니까 NK세포 활성도의 증가는 사흘간의 삼림욕 후에 최대 30일까지 지속됩니다. 한 달간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사흘씩 진짜 숲에 간다면 여러분의 면역 시스템은 사실상 상시적으로 향상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중 누가 한 달에 한 번, 사흘씩 숲으로 갑니까? 아마 대부분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아예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자꾸 몸이 아픈지, 왜 자꾸 마음이 무거운지, 왜 자꾸 잠이 안 오는지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확히 원래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주변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나무 한 그루가 여러분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준다면 20초의 심박수 조정, 몇 시간의 코르티솔 감소, 며칠에 걸친 면역 증진, 몇 주 동안의 정신적 회복,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저 한 그루의 나무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라면 도대체 나무는 그 자체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무를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목재, 종이, 산소 공급원. 우리는 나무를 자꾸 우리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나무는 자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나무 없이는 완전한 몸으로 살 수 없도록 우리 몸이 설계되어 있다면 우리와 나무의 관계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여러분이 처음으로 만나는 나무 앞에서 잠깐만 멈춰서 주십시오. 20초면 충분합니다. 그저 그 나무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마도 평생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 역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학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편도체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를 통해 조용히 흐르고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안정시키고 여러분의 세포를 조용히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이 알아채든 알아채지 못하든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주 오래된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침대에 누워서 잠들 준비를 할 때 아마 잠깐 이런 생각이 스칠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내일부터 나무를 더 봐야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궁금해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20초 동안 나무를 바라볼 때 나무는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식물학자들이 최근 20여 년 사이에 발견한 것들은 정말이지 우리가 나무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화학 신호를 주고받고 지하의 균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나무들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어떤 나무는 자신에게 곤충이 붙으면 특정한 화학 물질을 뿜어서 그 곤충의 천적을 부릅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사실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나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무 앞에 서서 20초 동안 조용히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몸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주 미세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뿜고 아주 미세한 양의 열을 방출하고 아주 미세한 향기를 발산합니다. 나무의 잎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들, 기공이라고 부르는 이 구멍들은 여러분이 뿜은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다시 산소를 여러분에게 돌려줍니다.
이 순환은 여러분과 나무 사이에서 여러분이 나무를 바라보는 그 20초 동안에도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무를 봅니다. 나무는 여러분을 처리합니다. 여러분의 편도체는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나무의 기공은 조용히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심박수는 떨어집니다. 나무의 잎은 살짝 움직입니다. 이 대화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대화가 인간이라는 종을 지금까지 살려온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을 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답을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과 나무 사이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매일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난 나무, 내일 만날 나무,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쉴 그날까지 이 대화는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 창밖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나무의 실루엣이 보인다면 잠시만 그것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이 아주 조용히 리듬을 바꾸는 그 순간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알아채 주십시오. 지금 여기 어떤 오래된 것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이제야 여러분의 몸을 따라잡고 있을 뿐입니다.